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전등을 켜지 않아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보냈던 외로운 시간들이 이 집에 스며든 것 같았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읽어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알 것 같아서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술을 안 하는데 오늘은 필요했어요. 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화끈거렸지만 정신이 조금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소파에 앉아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2일. 오늘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한 정성스러운 글씨.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계속 읽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 나도 좋다. 잘해줘야지. 우리 시어머니처럼은 안 해야지. 우리 시어머니처럼은 안 해야지. 그 문장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8월 15일. 오늘 추석이다. 며느리가 차례상 차리는 걸 도와줬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더라. 기특하다. 그런데 내가 이것저것 알려주니까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마치 내가 간섭한다는 듯이. 40년 전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지. 그때 시어머니 마음이 이랬을까?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하셨다는 건가요? 급히 앞장으로 넘겼습니다. 1960년대 일기를 찾았어요. 1962년 5월 3일. 시집 온 지 1년이 됐다.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신다. 애 키우는 것도, 음식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시어머니 방식을 강요하신다. 숨이 막힌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좋겠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963년 10월 12일. 오늘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다. 시어머니가 내 육아 방식에 뭐라고 하셔서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남편이 나를 나무랬지만 나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제가 할머니한테 했던 바로 그 말들이었어요. 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5년 3월 12일. 시어머니 빨래를 우리 것과 따로 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시어머니 옷이 낡아서 우리 옷에 물이 들까봐 그랬다고 둘러댔다. 진짜 이유는 달랐다. 시어머니와 섞이고 싶지 않았다. 거리를 두고 싶었다. 소주잔을 다시 비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966년 7월 20일. 친구들이 집에 왔길래 차를 내오려고 하셔서 방에 계시라고 했다. 시어머니 계시면 친구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나였다. 내가 불편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신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곧 잊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이 하셨구나. 1968년 일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68년 7월 30일. 오늘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심장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지만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다. 시어머니 모시고는 내 삶을 살 수 없다고. 시어머니가 짐을 싸시는 걸 봤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영자애, 나는 괜찮다. 네가 편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으셨다. 그저 창문만 보셨다. 요양원 문이 닫히는 걸 보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집에 오니 후련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1990년 6월 3일 며느리 친구들이 왔길래 차를 내오려고 했더니 방에 있을. 복도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40년 전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방에 있게 했을 때 시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을까? 이제야 안다. 너무 늦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2005년 11월 20일 오늘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40년 전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는 것을.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일을 며느리가 나한테 돌려주는 것뿐이니까. 눈물로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오늘 요양원에 들어왔다. 짐을 싸는데 40년 전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쓸쓸하게 짐을 싸셨겠지. 며느리 수진이가 짐차에 짐을 실으면서 나를 보지 않았다. 40년 전 나도 우리 시어머니를 보지 못했었지. 요양원 문이 닫혔다. 40년 전 시어머니를 보냈던 바로 그 요양원이었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전 자신의 시어머니를 보냈던 바로 그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요양원에 온 지 13년이 됐다. 치매가 와서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수진이에게 할 말. 수진아, 이 글을 읽고 있니? 아마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너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본보기를 잘못 보여주구나.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했어. 그리고 너도 나한테 똑같이 했지. 이제 내 며느리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저주인가 보다. 3대, 아니 어쩌면 100대, 1000대에 걸쳐 반복되는. 끊을 수가 없어. 나도 끊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어. 수진아, 너라도 끊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며느리에게 잘해주렴. 하지만 알고 있다. 쉽지 않다는 걸. 나도 못했으니까. 그래도 부탁이야. 이 일기장을 내 며느리한테도 보여주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해주렴.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비록 말 한 번 못했지만 정말 사랑했단다. 일기장에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고 목이 쉬었어요. 일기장을 꼭 껴안고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3대 저주?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괴롭혔고, 할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괴롭혔고, 제가 할머니를 괴롭혔고, 이제 제 며느리 지아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딸 하은이도 언젠가 며느리가 되어 똑같이 당하겠죠. 4대, 5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끊어? 어떻게 이 저주를 끊어? 할머니도 못 끊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도 못 끊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등이 울렸습니다. 지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머니 일기를 읽어봤어. 우리 모두 피해자야. 우리 함께 이 악순환을 끊자.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자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지아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덧도 심하고 힘들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 나도 끊으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어.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없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 어둡기만 했습니다.